자, 이제 기초과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초과정 강의는 앞으로 이론 과정을 학습하기 위한 배경 지식을 익히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부동산학 이론을 학습하시는데 필요한 용어와 기초 개념을 학습하는 과정으로 부동산학 개론을 학습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주춧돌이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춧돌을 놓는 과정이다. 배경 지식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기초 과정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할 때 간단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과정은 배경 지식을 쌓는 과정이니까 반드시 어느 시점에 시작하셨던 기초 과정은 하시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내용을 습득할 때 빨리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배경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은 기초서를 읽을 필요도 없고요. 필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강의를 듣고 인강으로 복습 강의를 다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아직은 문제를 풀 과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출문제는 물론 우리 책 뒤에 있는 문제까지도 안 푸셔도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초과정은 계속해서 강의를 들으시라. 또한 시험 때까지입니다. 마지막 임박해서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이 여러 명이 있긴 하고 또 시중에 책들도 많이 있지만 오로지 책은 에듀윌 책 우리가 선택한 거 요거 하나, 그리고 강좌도 담당 선생님 강좌를 계속해서 반복 들으셔야 축적이 됩니다.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들으시면 축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반복해서 들으시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을 드리는 게 1 더하기 3 있고 3 더하기 1 이렇게 있는데 수학적으로는 이게 산수가 똑같은데 우리 시험 공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 공부에는 이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책 3권을 한 번씩 보는 것, 3명의 선생님을 강의를 한 번씩 듣는 것 보다는 책 한 권을 3번 보는 것, 우리 선생님들의 강의를 3번 반복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를 선택했으면 끝까지 계속해서 쭉 가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축적되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본 이론부터 강의와 관련해서 요약 자료가 나간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것은 오프라인 강의만 아니라 인강으로 강의를 듣는 분도 전부 다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강좌 옆에 PDF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다 내려받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심화 과정부터는 이론 요약 프린트가 나갈 거고, 역시 이론 요약 프린트 모두 학원 강좌들 전부 다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역시 다 출력받아 내려받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단 학원에 나오시는 분들은 학원에서 직접 출력해서 다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학습 질문에 대해서만 답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 질문에 대해서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집안 사정에 관한 거, 뭐 집을 샀는데 어떻게 된다 이런 상담들은 절대 드리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습 질문 이외의 것들은 답을 드리지 않도록 에듀윌 자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오는 피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는 법적인 문제나 모든 그런 것들은 다 책임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의와 관련된 질문 이외에는 답을 드릴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 그게 꼭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뭐 혹시 돈과 관련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꼭 반드시 전문가들과 상담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학습 질문방은 에듀윌 교재에 한해서 각 과정에 맞는 질문,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초과정에 기출문제 질문 드리겠어요 이렇게 질문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 과정은 다 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 맞는, 그러니까 기초과정에서는 기초과정과 관련된 질문을 하시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답변은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드립니다. 일요일은 저도 쉽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답변을 드린다. 그리고 공휴일도 원칙적으로는 쉽니다. 단 공휴일을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날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오전반 하고 그 다음 또 좀 있다가 식사하고 오후반 합니다. 그러면 저녁 7시나 돼야 강의가 제가 끝나요. 그러면 집에 가면 이제 식구 그러면 밥 먹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힘들어서. 그래서 사실은 공휴일하고 빨간 날짜 공휴일하고 일요일 날은 제가 답변 드리지 않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통 답변을 드린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빨간 날짜인데 답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설 연휴일 때 설날하고 설날 전후는 좀 저도 이동도 하니까 힘들더라도 그 말고도 빨간 날짜가 더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드립니다. 너무 또 길기 때문에 가급적 드리기도 하는데 하여간 그런 점은 양해해 달라는 거고요. 참고로 우리 인강으로 듣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녁에 제가 7시부터 강의를 시작하면 저녁 10시 40분에 끝납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 가깝긴 하지만 어쨌거나 보통 집에 가서 뭐 씻고 그렇게 하면 거의 12시가 되니까 사실 밤 9시 저녁 9시에 올려놓고 12시쯤에 왜 답 안 올리냐고 안 올려주냐고 그러면 제가 그동안 강의하고 있는 강좌니까 그 시간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답을 드리니까요. 꼭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요. 가급적이면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질문방에 답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질문방의 학습 질문에 대한 답은 최대한 성의 있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월부터 기출문제는 풀 거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궁금해요 하고 기초과정에서 기출문제 올려도 답을 드려도 몰라요. 그러니까 꼭 부탁드리기는 기출문제는 기출문제 과정에 하시고 그 전에는 과정에 맞는 공부를 해달라. 꼭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암기 카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에 따라서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다니면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학습하시는데 대단히 도움이 되니까 암기 카드 활용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교재 18페이지가 부동산학 총론 시작이고요. 19페이지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이라는 말을 할 때 실험과 같이 검증된 방법으로 얻어낸 자연계에 관한 지식, 체계적인 지식이 과학이라면 자연과학이었고 이런 자연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따라 이제 사회과학이 발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과학은 사회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이 사회 현상 내지는 사회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연구 방법은 과학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이런 사회과학의 하나로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동산학은 부동산에 대해 연구하는 사회과학입니다. 이런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우리 교재는 그러니까 19페이지입니다. 부동산학이 뭔가?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입니다. 성격.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인데요. 첫 번째, 아까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에 해당된다. 근데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와 대응되는 건 뭐냐면 자연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럴 때 부동산학은 자연과학 아니고 사회과학이다 그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냐 응용과학이냐 중에서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입니다. 뭐가 아니고 순수과학이 아니고. 그래서 부동산학은 이게 현실에 응용하는 응용과학, 현실에 관심을 가지는 학문입니다. 그러면 물리학은 어디에 속하여? 자연과학, 사회과학? 물리학. 네, 자연과학. 당부드리기는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때 여러분이 피드백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강의가 편해지고 그리고 잘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러고 저도 덜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면 저 혼자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촬영하는 학원도 바꿔요. 대답 잘하고 편한 학원으로 촬영 학원 바꿔요. 지금 강남 학원 촬영하고 있고 다 나가거든요. 전국에. 대답도 잘해주세요. 아셨죠? 네, 고마워요. 자, 그럼 이제 순수과학 그리고 응용과학 이렇게 구분했는데 일단 먼저 물리학은 자연과학이에요, 사회과학이에요? 자연과학이죠. 그리고 순수과학이에요, 응용과학이에요? 순수과학이죠. 지구과학 역시 자연과학에 해당되고 순수과학이죠. 근데 경제학은 자연과학이에요, 사회과학이에요? 사회과학. 이면서 응용과학이에요, 순수과학이에요? 네, 경제학은 순수과학이에요. 순수과학. 근데 부동산학은 자연과학, 사회과학 중에서 사회과학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순수과학, 응용과학 중에서는 응용과학에 들어가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다. 현실에 관심을 가지는, 현실의 학문의 이론을 현실에 응용하고 적용하는 응용과학에 해당됩니다.
또한 동시에요. 부동산학은 방금 말한 물리학이나 경제학 같은 독자적인 학문 영역을 갖추고 발전한 학문이 아니에요. 여러 학문들을 짬뽕한 거예요. 그래서 뭐다?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다. 그리고 경험과학이란 말도 나중에 할 거예요. 사회과학에서 이 경험적인 어떤 이런 이걸 체계화된 지식, 이게 사회과학 발전에 아주 기여하고 또 사회학이 발전하게 된 가장 또 근간이 되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과학들은 경험과학인 경우가 많아요. 부동산학 역시 경험과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초과정에서 세 가지만 좀 보자고요.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다.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다.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다. 근데 부동산학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문이었으면 저런 거 강조 안 해요. 그 자체로 경제학 같은 건 저런 거 안 해요. 봐라, 내가 경제학이다 그래. 앞쪽에서. 근데 부동산학은 솔직히 그 역사가 짧구니와 부동산학도 학문이냐? 이랬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학이 뭐라고 말하겠어? 나도 학문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이런 학문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부동산학은 어떤 학문인지 이가 시험에 걸쳐서 나왔단 말이죠. 세 번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이런 학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학과 관련해서 부동산학의 성격을 이야기했으니까 페이지를 넘기면 우리 책 순서를 좀 짚어가면서 하려고요. 자, 20페이지가 복합개념에 관한 얘기가 나왔네요. 자, 부동산학에서 나오는 복합개념 20페이지 복합개념. 아까 여기는 19페이지였고 여기는 20페이지. 자, 복합개념 뜻. 복합이란 말의 뜻. 복합이란 말의 뜻은 함께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함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라는 말이 뭐냐면 어떤 걸 함께 따지냐 이거죠. 법경기를 함께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을 고려할 때 세 가지는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법률적인 측면 고려해야 되고, 경제적 측면 고려해야 되고, 기술적 측면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세 가지는 함께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후일에 재건축이 불가능한 건물을 살 수도 있고, 또 세금, 내가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부당하게 승계할 수도 있어요. 경제적 측면도 따져봐야 돼요. 경기 변동의 흐름으로 볼 때 좀 쌀 때 사야 돼요. 판다면 비쌀 때 팔고, 또 수익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되고, 또 입지 선정은 어떤지도 다 해봐야 돼요.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떤 자재를 썼는지, 그리고 내용률수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다 고려해봐야 돼요. 부동산학이 종합과학이라 했잖아요. 부동산학 자체도 종합학문이에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머리 앞에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적인 측면은 법학에서 따왔고, 경제적 측면은 경제학이나 경영학 같은 데서 따온 거예요. 기술적인 측면은 공학이나 또는 지질학이나 이런 데서부터 따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학이 이렇게 이런 학문들을 아울러서 종합학문 형태로 발달한 거죠. 그래서 부동산학은 이렇게 복합이라는 개념, 함께 말하자면 종합적인 연구 방법, 이런 측면들을 강조해요. 근데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경제가 제일 중요해요. 사람들이 제일 이걸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물어보세요. 다 이게 중요하다 그러지.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러시면 좀 이상한 사람이야.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법경기 이렇게 잘 기억하시고
우리 법을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조차도 어떤 걸 제일 중요시 여긴다?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요. 진짜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농담 삼아. 1년 동안 우리 수강생들을 위해서 강사료 안 받고 무료 봉사할 수 있는지. 안 된다 그럴 거예요. 생활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람 사는데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질 때도 이렇게 따져요. 나중에 법률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을 먼저 고려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경제적 측면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법경기 이렇게 알아두시고 나중에 이제 붙이는 거예요. 타당성 분석 같은 거 붙일 때도 법률적 타당성 분석, 경제적 타당성 분석, 기술적 타당성 분석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경제적 타당성 분석. 관리도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경제적 관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합의 의미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할 뿐이지 보통은 저거 함께 다 따진다는 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을 다 함께 따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아까 제가 사회과학의 연구 대상은 사회 내지는 사회 현상이라 그랬고 그럼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뭐냐? 부동산 현상 내지는 부동산 활동입니다. 그럼 부동산 현상은 뭔데? 부동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법률적 현상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 현상도 있을 수 있고 기술적 현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부동산에 나타나는 법률적 현상은 뭐냐? 대표적인 게 뭐 법적인 측면으로 토지 공개념이라든가 이런 법률적인 측면을 다 말하는 거예요. 경제적 측면은 경기 변동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기술적 측면의 경우는 인근 지역의 수명 현상이나 건물의 수명 현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부동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에 대한 인간의 활동을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학은 어떤 걸 연구하느냐?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그다음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으로 가볼까요? 깊이 있게 안 하고 있죠. 제가 뜻만 단어 뜻만 가볍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게 이 얘기예요. 제가 지금 가볍게 하고 있고 책도 별로 강조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은 너무 꼼꼼하게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뭔가요? 뭐 그런 거 하지 마요. 제가 하는 것만 그냥 하는 것만 들어주세요. 아셨죠? 부담 없이 기초과정 부담 없이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21쪽 갈게요. 21쪽 부동산 학의 일반 원칙. 부동산 학의 일반 원칙은 뭔데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입니다. 능한경이에요. 능한경이라니 어떤 걸 말할까요? 능안경인데요. 능은 능률성의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능률성의 원칙. 안은 안전성의 원칙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경은 경제성의 원칙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전성의 원칙, 뭐 능률성의 원칙 저런 말이 있습니다만 저런 말이 시험에서 학문적인 어떤 내용을 요구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어떤 어려운 학문적 표현들을 하지 맙시다. 시험에 안 나오는 학문적 표현을 하지 말고 원래 뜻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인데 그건 몰라도 돼. 그냥 능률성이란 주어진 여건과 제약하에 보다 많은 일들과 업적들을 수행해 나가는 것. 그게 능률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직장 다니시면서 시간이 많지 않네. 그러면 오가는 시간을 내가 활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학습을 할 때 자료나 그것을 손바닥 사이즈만한 자료들을 활용한다. 에듀윌에는 그런 자료들도 있어요. 손바닥 사이즈만한 그런 자료들도 나중에 이제 보면 나와요. 그럼 그런 것들 내가 활용한다. 암기 카드 만든다. 그래서 나는 자투리 시간을 집중적으로 본다. 왜? 어느 날 보니까 전철에 이렇게 탔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핸드폰으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보고 있길래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이렇게 서 있다 보니까 봤는데 강의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데 핸드폰이니까 뭐 이렇게 잘 보이질 않거든요. 근데 이제 딱 때마침 옆에 사람이 이제 제가 딱 일어났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앉았어요. 그러니까 딱 앉는데 이제 옆 사람이 앉으니까 옆 분이 의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를 본 거예요. 그런데 딱 보더니 갑자기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는 거야. 거기 속에 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핸드폰으로 강의 듣고 있었던 거야. 그런 분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자료 같은 경우 책을 꺼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손바닥 사이즈만한 그런 자료나 내가 이제 정리한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정리하신다면 그것도 뭐다? 능률성이다. 그러니까 주어진 여건과 제약하에 보다 많은 업적 이걸 수행해 나가는 게 능률성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 분일수록 능률성을 따져야죠.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람도 능률성의 원칙이 중요한 거죠. 안전성의 원칙은 위험과 대응되는 게 안전성이에요. 그래서 꼼꼼하게 안전을 챙겨야 되는데 그 안전을 챙기기 위해서 법률적 측면도 따져봐야 돼요. 경제적 측면 고려해봐야 돼요. 기술적 측면도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돼요. 그래야 안전하죠. 법률적 안전성, 경제적 안전성, 기술적 안전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돼.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의 원칙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복합 개념을 강조하죠. 그런데 말이죠. 능률성과 안전성은 이게 상충관계를 가지기가 되게 쉬워요. 왜 상충관계를 가지기 쉬우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친한 사람, 내가 친한 사람이 있는데 내 친한 사람이 공인중개사야. 그러면 친한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어느 날 내 친한 친구인 공인중개사가 연락을 한 거야, 나한테. 연락을 했는데 뭐라고 연락하냐면 야, 갑돌아. 괜찮은 상가 하나 나왔는데 너 이거 돈 있으면 사도. 내 말 믿고 사도. 그렇게 한 거야. 근데 그 친구가 되게 믿을 만한 친구거든. 아, 근데 갑돌이는 그 친구가 정말 믿을 만한 친구긴 한데 부동산을 어느 날 이렇게 강좌 같은 거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부동산을 따질 때는 법경기를 고려해야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의뢰했어요. 의뢰해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 있는지 없는지 을돌이가 소개해준 요 부동산 상가 건물이 법적으로 문제 있는지 없는지 따져봤어요. 좀만 기다려 그렇게 하고 따져봤어요. 근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대. 경제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지도 따져보니까 이게 수익성도 있대. 투자 가치도 있대.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대. 좋은 자재 썼고 위치도 좋대. 정말 서두르는 김에 일주일 만에 달아냈어. 그리고 그 친구한테 말했어. 친구야, 정말 고맙다. 진짜 괜찮은 부동산 소개해줬네. 나 그거 살게. 그랬더니 친구가 말하기를 팔렸다 이 새끼야. 그러니까 능률성이라고 하는 것과 안전성이라는 측면은 안전성을 강조하다 보면 능률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친구 말을 듣고 좀만 내가 좀 알아볼게. 그랬더니 친구가 말하기를 야, 내 말 믿고 해. 너 내가 이렇게 소개해주는 이 순간도 팔렸을지 몰라. 진짜 괜찮은. 요즘은 전세 구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전화통화하고 있는 사이에 이미 나갔대. 그런 경우 많거든. 괜찮은 것들은. 그러니까 딱 말하니까 너무 마음이 급한 거야. 그래서 친구 말을 듣고 딱 샀네. 계약을 해버렸어.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뻥뻥 터지는 거야.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능률성을 강조하면 안전성이 소홀히 되기 쉽고 안전성 강조하면 능률성이 저해되기 쉬우니 서로 상충관계, 상호 충돌 관계를 가지기 쉽더라. 그래서 조화를 꾀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제성의 원칙은 돈 적게 들이고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적게 들이고 그 목표를 달성했다면 경제성의 원칙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은 최소로 하고 효과를 극대로 하는 것, 경제 원칙을 가리켜서 경제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능, 안, 경. 간혹가다 묻기를 능률성과 경제성의 차이가 뭔가요? 이래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돈 얘기야, 얘는. 경제적 측면은 얘기는 경제성의 원칙은 돈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돈 적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는데 가장 비용을 적게 들이고 어떠한 목적을 달성했다면 경제성의 원칙 달성하는 거예요. 근데 비용을 적게 들인답시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공부 기간이 길어지면 생각보다 비용이 오히려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잘 고려해서 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죠. 능, 안, 경 이렇게 세 가지가 부동산 학의 일반 원칙 혹은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부동산 학의 일반 원칙을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 능안경 이렇게요. 되셨습니다. 그만큼만 하십시오. 오른쪽에 이것저것 제가 써놨는데 써놓은 이야기들 꼼꼼하게 읽지 않으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하는 이야기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오른쪽에 써놓은 것들은 그래도 그냥 대충 써놓으면 안 되니까 약간 학문적인 표현들 용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뭐 투입 대비 산출의 비리 어쩌고 저쩌고 능률성 그런 건 모르셔도 돼. 왜 그렇게 나온 적 없어 시험에. 그냥 제가 말한 대로 하시면 된다고. 제 말 믿으세요. 그거 제가 써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제 말 믿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의를 해보니까 제 말을 못 믿고 책을 보시면서 쭉 밑줄 긋고 계시던데 아까 그랬죠? 기초과정은 책 안 읽어도 돼.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책 아주. 저만 쳐다보게. 그런데 뭐가 해야 되니까 책이라도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책을 만들려면 또 애들 잘 만들거든. 그러니까 뭐 뒤에다 막 문제도 넣고 뭐도 넣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책 자체가 좀 좋아진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겪어보니까 아직 문제 풀 상황도 아니고 아직 책을 읽어서 문장이 눈에 잘 들어오는 상황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리고 제가 설명하는 이야기 막 필기 막 하시면서 어서 쓰기만 해야 닥치는 대로 다 써버릴 거야. 그런 것도 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하는 대로 족족 다 외워버릴 거야. 이런 부담도 갖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계속 이렇게 들으세요. 아셨죠? 그러시면 돼요. 자, 22로 갈까요? 22쪽입니다. 부동산의 개념과 속성이죠. 페이지는 22쪽이에요. 부동산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부동산의 개념 내지는 속성인데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거냐.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네 가지. 제일 첫 번째는 법 제도적 개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법 제도적 개념. 이게 같은 말이 중복된 거예요. 법률적이나 제도적이나. 그래서 요즘에는 법 제도적 개념 이렇게도 하지만 이렇게 하기보다는 법률적 개념 이렇게 많이 말해요. 법률적 개념. 두 번째는 경제적 개념, 경제적 개념. 세 번째는 기술적 개념. 그럼 이제 법경기 맞잖아요. 근데 이 기술적이 두 가지로 세분되어지기도 해요. 물리적과 기능적. 그러니까 여러분 물리적은 다 기술적이 들어가요. 근데 기술적이 항상 물리적은 아닌데 이것을 물리적이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시험에 기술적 개념으로 출제가 된 적도 있고 물리적 개념으로 출제가 된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럼 앞으로 물리적 개념이 뭐냐? 기술적 개념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술적 개념을 가리킨다. 그리고 법경기잖아요. 그럼 복합 개념 나오겠지? 따라서 복합 개념 이렇게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법 제도적 개념이라고 했는데 그 법 제도적 개념이 뭘 의미하는가 볼까요? 자, 첫 번째 법 제도적 개념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이게 뭐냐면 법률적 개념을 가리키는 거다는 거고요. 법 제도적 개념, 법률적 개념은 크게 둘로 구분해요.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하나는 협의의 부동산, 또 하나는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구분해요. 그러면 협의의 부동산, 협의가 뭐예요? 좁은 의미죠. 광의는 넓은 의미고요. 그런데 이 협의의 부동산이 뭐냐면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상 부동산이에요. 그럼 어때요? 앞으로 민법을 공부하게 되면 이 부분은 저절로 더 잡히겠죠. 그래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다른 과목들을 공부하시면 그것들이 배경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기초과정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건 개론만이 아니에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학 개론을 비롯한 다른 과목들을 쭉 다 전 과목을 말하는 거예요. 들으시면 걔네들이 뭐가 돼? 배경 지식이 돼. 그래서 1월 달에는 잘 들려. 그럼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론해서 할 얘기가 아니라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잡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서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궁금해요. 그리고 개론 강의 시간에 민법 질문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잘 모르니까 막 과목 관계없이 막 질문하는 거지. 무릎 앞에서 왔어요. 내과에. 무릎 아프다고 내과에 왔어. 근데 나중에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무릎 아프면? 정형외과로 가야 돼요? 그렇게 맞춰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그냥 대신 치료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좀 지나고 나면 안단 말이지. 그래서 부동산학개론은 가정학과가 아니다. 부동산학개론에 아무거나 묻지 마시라. 배우는 것만 무시라. 아셨죠? 그러니까 좀 지나면 민법에서 배워요. 서두르지 마세요. 근데 민법에서 배우는데 부동산학개론에서 가볍게 말해보면 민법 99조 1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 및 그정착물. 뭐라고요? 토지 및 그정착물. 그럼 여기서는 그는 뭘 가리킬 것 같아요? 그가. 그렇죠. 토지죠. 토지죠. 이렇게 뜻을 아셔야 돼. 국어의 뜻을. 다시 말하면 그게 묻는 문장의 뜻을 아셔야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 거죠. 그걸 문장 해석 능력, 문해력이라 그래요. 아, 그는 토지 말하네. 그러면 여기서 밑은 영어로 치면 and예요, or예요. and. 따라서 우리말로 바꾸면 와 혹은 과. 그러면 토지와 그 정착물, 토지와 토지 정착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하고 토지 정착물을 가리키는 거다. 그럼 토지 정착물이 뭔데요? 토지에 딱 붙어서, 토지에 붙어서 그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거, 쉽지 않은 거. 그럼 대표적인 게 뭔데요? 건물. 건물은 뭐예요? 토지 정착물. 자, 그러면 저가 우리 기초 강좌에서 이렇게 말해 볼 거예요. 토지가 이렇게 있대요. 지금 저는 토지 그린 거예요. 토지. 토지처럼 보이십니까? 네, 마음을 곱게 쓰시면 보입니다. 건물이에요. 건물처럼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토지 및 그정착물, 그럼 민법에서 부동산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민법에서 부동산입니다, 여러분. 민법에서의 부동산은 이렇게 요게 부동산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가 부동산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 민법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를 독립된 부동산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가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며 따라서 등기할 때 토지 따로 등기하고 건물 따로 등기해요. 그래서 토지 등기부가 있고요. 건물 등기부가 있어요. 다시요.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가 있다. 우리나라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가 각각의 독립된 부동산이다. 근데 이게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대륙법을 따르고 있어요. 대륙법계예요. 영국, 미국에서는요. 토지 위에 놓여 있는 그 어떤 것도 토지와 이렇게 하나의 혼연일체된 부동산 공간 덩어리로 취급해요. 그러니까 얘와 땅 위에 놓여 있는 건물을 토지와 함께 하나의 혼연일체된 부동산 공간 덩어리로 취급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는 부동산의 개념, 즉 우리 민법에서 보는 부동산의 개념과 미국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의 개념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 근데요, 여러분 배우시는 민법은 우리나라에만 통용되는 거예요? 미국에도 통용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통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통용되는 게 학문이야? 학문 아니야. 다른 나라도 통용돼야 학문이지. 따라서 여러분이 배우시는 공법은 우리나라만, 세법 우리나라만, 공시법 우리나라만, 중개사법 우리나라만 통용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학은 우리나라와 일본과 미국 어디나 다 통용되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동산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우리 민법과 미국에서의 부동산 개념이 다르네. 그래서 부동산학자들은 그럼 이걸 구분해서 불러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근데 우리나라 관점에서 자, 부동산 그렇게 말하면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그냥 부동산이라 하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말하는 영미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개념은 이렇게 붙이잔 말이에요. 함께 하나의 부동산이라 부르네. 그죠? 함께 하나의 부동산이라 부르잖아요. 함께가 뭐예요, 저쪽에서? 함께가 뭐였어요? 함께가 복합이었잖아. 그러니까 복합 부동산이라고 붙이자고요. 그래서 김용진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부동산학을 처음 소개하시고 부동산학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다가 어떤 분은 거기다가 이런 말을 붙이더라고요. 가정도 돌보지 않은 채 부동산학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다가 이렇게 했는데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훌륭하신 분이라 했더니 어떤 분이 훌륭하지 않다고 가정을 안 돌봐서 모든 학자들은 다 그래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복합부동산.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복합부동산이란 말 뜻 알아두십시오. 아, 그러면 복합부동산이란 말은 민법에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와요. 민법에서 그냥 부동산 그래. 근데 부동산학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부동산학과
미국의 부동산의 개념이 달라. 그래서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붙였네. 아, 근데 그렇게만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실은 일상에서 거래가 되는 부동산은 복합 부동산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나 어제 집 샀다? 그 말이 어제 집 샀다? 집만 샀다? 집만? 땅 안 샀다? 그 뜻 아니잖아요. 이렇게 샀다는 뜻이잖아. 공유계 사무소에 손님이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아, 집 사러 왔는데요. 그 말은 이렇게 사러 왔는데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집만 사러 왔는데요. 땅은 말고요. 그런 뜻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대개 거래가 되는 부동산은 주로 뭐다? 실무에서 실제적으로 거래가 되는 부동산은 뭐예요? 복합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복합 부동산이란 용어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동산, 부동산 이렇게 말해볼 때 민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민법 99조 1항에는 토지 및 그정착물, 그게 뭐고? 부동산이고, 99조 2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 동산이래요. 그러니까 민법의 규정은 정말 불친절해. 그걸 읽어보면 동산의 개념이 와닿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산이 뭐죠? 그랬더니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래. 그럼 부동산은 토지 및 그정착물이고. 그럼 팍 와닿아요? 안 와닿죠. 동산은 이렇게 하자고요. 움직일 동자, 그리고 산자가 나을 산자인데 재산할 때 쓰는 산자니까 재산산자라고 해보자고요. 그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이 뭐야? 동산이야. 그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은 동산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자동차는 동산이야? 아니면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잖아요. 동산이에요. 아, 근데 말이죠. 민법에서는 또 부동산, 동산, 부동산을 움직일 수 있는 거, 움직이지 않는 거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기보다는 공시 나중에 배웁니다. 공시 방법에 따라서 구분을 해요. 부동산의 경우는 뭐하고? 등기란 걸 해요.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는 걸 등기라고 하는데, 자, 등기, 등록이란 걸 하고요. 동산의 경우는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걸 점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도를 통해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 그러면 공시하는 것은 알리는 건데, 알릴 때 그게 누구 거냐 알릴 때 동산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 아,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 거야. 지금 여러분이 펜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 거 같아. 여러분 거라고 우리가 보여줘.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거라고 인정이 돼. 근데 주택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거기 산다고 내 게 아니라고. 그게 누가 주인인가 보려면 뭘 봐야 돼? 등기부를 봐야 돼. 이렇게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나 등록을 한다고. 그러면 자동차를 한번 볼까요? 제가 자동차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동산이라고 했어요? 부동산이라고 했어요? 동산이고요. 동산. 동산이 움직이니까 경제적 가치가 있잖아요. 재산이야. 근데 움직여.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은 동산이거든. 동산인데 갑돌이가 그 자동차를 지금 몰고 있네? 그때 그 차가 누구 건가 알고 싶으면 뭘 봐야 되죠? 자동차 등록증을 봐야 돼. 자동차 뭔데? 동산인데 뭐래? 등록을 하네? 선박이 누구 건가 알고 싶어. 그럼 선박주가 누구냐 알고자 한다면 선박 등기부를 봐야 돼요. 선박은 뭐 한다? 등기를 해. 선박 뭔데? 동산인데. 아, 그러면 동산 중에서도 부동산처럼 등기나 등록을 하는 게 있네? 그러면 동산인데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을 함으로써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준부동산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준부동산. 준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한다? 의제부동산. 의제는 간주한다는 뜻이에요.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원래는 뭔데요? 동산인데요.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의 형식을 갖춤으로써 무엇에 준하여 취급된다?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거기까지를 더해서 뭐라고 부른다? 광해부동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협의의 부동산, 그 말은 토지 및 그정착물, 토지하고 토지정착물, 그게 민법에서 부동산 개념입니다. 근데 의제부동산이란 말은 민법에 나올까 안 나올까? 당연히 안 나오지. 민법에서는 요것만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원래는 동산인데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함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준부동산, 의제부동산까지를 더해서 뭐라고 부른다? 광해부동산이라 한다. 그럼 법률적 개념 중에서 협의의 부동산만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민법에서 부동산 개념은 범위가 넓어 좁아요. 되게 좁게 정의하고 있어요. 법률적 개념 중에서도
협의, 이게 민법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개념이에요. 근데 부동산학 개론에서 말하는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개념은 좀 이따 보겠지만 이 법 경기를 다 따져. 그러니까 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개념은 아주 폭넓게 부동산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고 일상에서도 사람들은 다 법 경기를 다 따져요.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 중에서 사람들은 뭘 제일 중요시 여길 거다? 경제적 측면을 제일 중요시 여길 거예요. 그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해 봅시다. 이제는 두 번째 경제적 개념으로 가려고요. 우리 교재 경제적 개념은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23페이지 경제적 개념으로 갑시다. 다루는 만큼만 해주세요. 경제적 개념입니다. 경제적 개념 5가지. 제일 첫 번째는 자산이란 말이 나와요. 두 번째는 자본. 세 번째는 생산 요소. 네 번째는 소비재. 다섯 번째는 상품. 이렇게요. 그런데 여러분 경제적 개념은 이렇게 5가지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부동산 공법에서 5가지를 나열하면 5가지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법으로 규정했을 때 어떤 절차법에서 5가지를 규정해 놓으면 5가지밖에 없는 거야. 근데 부동산학 같은 학문에서 5가지를 나열했다고 해서 5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5가지를 나열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5가지는 경제적 개념이지만 경제적 개념에는 5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제일 첫 번째 자산이란 말부터 볼까요? 자산이 뭘 뜻하는 말이냐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가리켜서 자산이라 그래요. 그러면 아까 제가 자동차 얘기했는데 자동차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니까 유형이고요. 경제적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유형 재산이에요. 유형 자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유형 자산이에요. 그럼 주택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고 경제적 가치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유형 자산이에요. 학문적으로 그러한데 최근의 분위기가 마치 주택이 무슨 자산이냐, 당연히 주거의 대상이지 이렇게 또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요. 그것은 보는 관점이고 그건 주장일 뿐이지 학문적으로는 분명히 자산 맞아요. 근데 여러분 에듀윌이라는 이름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유형이에요, 무형이에요? 무형이죠. 경제적 가치는 있기 때문에 무형 자산. 삼성이라는 이름 눈에 안 보이죠? 무형. 그리고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무형 자산. 제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자산이란 말뜻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산이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가리켜서 자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부동산은 당연히 자산인 거 맞죠? 두 번째는 자본입니다. 여전히 부동산은 자본 증식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자본 증식 수단이에요. 옛날에 땅은 여러분 옛날에 땅은 이런 땅과 이런 땅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옛날에는 이 땅이 뭐 하는 거였냐면 여기다 농산물을 재배해서 수확물을 얻는 생산 요소였어요. 생산 요소. 근데 예를 들면 말입니다. 옛날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농산물을 곡식을 심었어요. 그래서 곡식이 나는데 이쪽은 수확물이 되게 많아. 똑같이 투입했는데 똑같이 노동력하고 비용을 투입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수확물이 많아. 여기는 수확량이 적고. 그러면 얘는 비옥도가 높다 그래요. 얘는 비옥도가 낮고. 비옥도가 높은 이 땅을 우등지라고 불러요. 비옥도가 낮은 이 땅은 열등지지. 그러면 토지의 임대료나 토지의 가격이 여기가 비싸.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그 땅을 이용해서 거기서 수확물을 걷어들일 때 수확량이 많이 나오는 그런 땅이 비쌌어요. 근데 지금은 땅이 이렇게만 사용되는 게 아니죠. 이 자체가 그냥 자산으로서 성격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자산으로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존재량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걸 갖고 있기만 하면 땅값이 올라가.
그래서 심지어 어떤 땅 거의 지금 농산물 내가 거기다 농산물 수확하지도 않아. 그런데 갖고 있는데 올라가. 그건 뭐 때문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두 가지가 있어요. 이용의 대상으로서의 토지와 또는 부동산과 자산으로서의 부동산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럼 주택도 두 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거주의 수단이 되어지는 이용의 측면도 있지만 그 자체가 자산인 성격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내가 이걸 많이 가지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많이 갖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한 근로소득에 올라가는 건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갖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거는 주거라고 1년 동안 벌었는데 얼마 올라가냐면 3천만 원 벌었어. 1년 동안 주거라고 해서. 근데 이거는 올라간 게 얼마야? 3억이야. 근데 이거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갖고 있었거든요. 이건 2억이야. 그럼 합쳐 5억 올랐대.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앉아서 5억을 번 거야. 이런 수단의 측면으로 부동산이 사용되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19세기 같은 데는 실제로 부동산의 경우가 어떤 측면이었냐면 거기서 수확물을 거두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을 물려받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런 시대에서 부가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많이 물려받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적게 물려받은 사람은 그렇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 뭐 이런 말이 나오고 흑수저 이런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부동산이 뭐의 측면으로 사용된다고요? 자본 증식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로요. 많은 부자들이 부동산이 실제로 많은 부자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도널드 트럼프라고 혹시 이런 사람 아세요? 부동산 부자예요. 부동산 재벌이었죠.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부자가 많이 됐죠. 그래서 뭐로 사용됐다? 자본 증식 수단으로 부동산이 사용되기도 했다. 여전히 그리고 지금도 부동산은 자본 증식 수단이다. 자본으로서의 부동산. 세 번째는 생산 요소. 생산 요소를 이야기해 보죠. 이제 용어 생산 요소. 여러분 생산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생산물을 만들어요. 생산물을 만드는데 이 생산물을 만들 때 투입되는 요소 어떤 것들이 투입되느냐. 첫 번째 노동이라는 게 들어간대요. 또 자본이라는 게 들어간대요. 토지라는 게 들어간대요. 얘네들은 뭐냐? 생산물 만들 때 투입되는 요소.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불러요? 생산 요소. 그러면 토지와 같은 부동산은 뭐로 사용될 수 있다? 생산 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 생산 요소 하나씩 얘기해 보자고요. 노동, 자본, 토지? 자본이 또 나왔네? 그래서 이 자본은 아까 말했던 자본과 구분해서 내용을 부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노동, 그리고 자본, 그리고 땅, 토지 이걸 투입해서 생산물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자본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자본에 대해서 부연 좀 설명해 볼까요? 아까 자본, 부동산이 자본이다 또는 부동산을 자본으로 이해한다. 그건 자본 증식 수단이다. 이런 개념으로 표현했다면 자본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생산 요소로서의 부동산, 자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본재, 또 하나는 자본금. 이런 얘기입니다. 자본재가 뭐냐면 실물자본. 자본금이 뭐냐면 화폐자본. 그럼 우리 강의실에 지금 놓여 있는 것들이요. 여러분 책상, 그리고 여기 흑판, 마이크. 이런 게 뭐냐면 다 자본재예요. 실물자본. 근데 여러분 이런 흑판도 빌릴 수 있는 거 아세요? 빌릴 수 있어요. 흑판 같은 경우도. 이동식 바퀴 달린 흑판도 있어요. 그 렌탈할 수 있어요. 빌릴 수 있다고. 책거생 같은 것도 빌릴 수 있어요. 그거 다 뭐다? 실물자본. 실물자본. 자본재. 공장 건물이나 각종 기계나 도구나 원자재 이런 걸 싸잡아서 뭐라고 한다고요? 자본재. 그럼 좋은 자본재일수록 생산성이 높아져요. 우리 에듀윌에 놓여있는 여기
지금 마이크도 있고요. 마이크 스템. 그다음에 이제 책 우리 앞에 교단에 양쪽에 이렇게 스피커가 있거든요. 이 모니터 스피커라고 하는데 이런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제 저 들으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말할 때 자기 소리를 잘 들으면 어때요? 말에 이렇게 톤 낮이도 조절할 수 있고 힘이 덜 들어요. 근데 내가 말하는 소리를 내가 못 들면 되게 힘이 드는 거죠. 이런 게 있는 것과 없는 건 하늘하고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저런 게 있으면 똑같은 4시간 강의를 하더라도 덜 힘들어요. 근데 이런 데가 있는 데가 없거든요. 학원들에서. 그럼 뭐예요? 이런 게 뭐다? 자본시설. 다시 말하면 좋은 자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학원을 운영을 한다. 회사를 운영한다. 공장을 운영한다. 그럴 때 투입되는 미천이 있죠. 미천. 돈.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자본금. 화폐자본. 갑돌이하고 을돌이가 친구거든요. 갑돌이가 을돌이한테 말합니다. 야, 을돌아. 너 이제 남의 직장 그만 다니고 네 사업 좀 해보지 그래. 을돌이가 말합니다. 자본이 있어야지. 그 자본은 뭐다? 네, 자본금. 이해 가십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책상, 걸상, 또 흑판 이런 거 다 빌릴 수 있다 그랬죠? 이런 렌탈료 그게 뭔데? 네, 실물 자본에 대한 대가.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실물이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돈, 여러분, 돈 빌렸어요. 내가 1억을 빌려서 사업 자금으로 썼어. 그러면 1억 빌린 돈에 대한 대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걸 화폐이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말할 때 이자라고 말하면 위에 걸 말할 때가 많아요? 밑에 걸 말할 때가 많아요? 밑에 걸 말할 때가 많지. 여러분, 자본의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랬을 때 노동, 자본, 토지 할 때 이 자본에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 그런데 자본은 이런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아까 자본 증식 수단 이란 표현으로 쓸 때도 또 그런 용어로 쓰기도 한다. 여기서는 자본 증식 수단. 생산 요소에서 이야기할 때 자본은 이렇게 생산물 만들 때 투입되는 요소로서 자본의 개념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뜻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돌아와서요. 다시 생산 요소로서의 부동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재 얘기 좀 할까요? 소비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제가 얘기해 볼게요. 생산물, 물 할 때 한자로 이렇게 쓰죠. 그러면 생산물은 유형의 것일 것 같아요? 무형의 것일 것 같아요? 이 말을 딱 보고. 유형, 무형. 근데 생산물은 그건 선입견이고 유형의 것도 있고 무형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생산물은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생산물 중에 눈에 보이는 걸 재화라고 그래요. 생산물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서비스라 그래요. 그래서 유형의 물건이 재화고 무형의 서비스라고 표현하는데 의사 선생님의 의료 행위, 의료 서비스라 불러요. 교사의 교육 서비스, 강의 서비스, 음악가의 연주 서비스 전부 다 뭐다? 무형의 서비스예요. 그래서 생산물에는 눈에 보이는 재화와 서비스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화,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은 가사 서비스라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재화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소비를 목적으로 하여 소비에 쓰여지는 재화를 소비재 그렇게 말해요. 생산을 목적으로 해서 생산에 쓰여지는 재화를 생산재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소비재, 생산재 이렇게 말하죠. 소비재는 소비함으로써 만족을 얻는 재화고 생산재는 생산할 때 투입되는 요소예요. 그럼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이 마이크는 강의 서비스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생산 요소, 생산재예요. 생산 요소이면서 생산재라고요. 생산 요소야 이게. 생산재.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생산 요소다 이렇게 말할 때 여기 자본재 있죠? 이게 생산재야. 그럼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흑판 자본재 맞죠? 책상 걸상 자본재라고 그랬죠? 그 생산물 만들 때 투입되는 거잖아요. 생산 요소라고. 말하자면 이렇게 생산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자본재는 다시 생산재라고 말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개인 거라고 해봐요. 그래서 이걸 여기서 사용하지 않고 이걸 집에서 노래방 마이크로 썼다고 해봐요. 그러면 소비재가 되지. 제 말 때 이해가 되십니까? 네.
마이크를 여기서 사용하지 않고 집에서 사용하면 소비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도. 그래서 어떤 물건이 소비재가 되기도 하고 생산재가 되기도 한다. 그럼 주택은 소비재예요, 생산재예요? 당연히 소비재지. 주택은 소비재죠. 따라서 주택과 같은 부동산은 소비재로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공장용 건물이나 사무실용 건물은 생산재죠? 그럼 생산재는 바로 여기 없네?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 생산 요소 속에, 여기 자본재 개념 속에.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말뜻 알아두시고. 자,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재화라는 단어하고 여기 있는 상품이라는 이 단어가 같은 말처럼 느낌이 와요? 다른 말처럼 느낌이 와요? 느낌상. 같은 말 같아요? 다른 말 같아요? 여기 상품이란 말과 여기 재화란 말이 느낌상 같아요? 달라요? 왜 다른 말이에요? 재화나 서비스 중에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만 상품이라 그래요.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으면 그냥 재화고 그냥 서비스예요. 그러면 여러분 옷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니까 재화예요. 근데 여러분 옷을 사서 입었다. 그러면 재화이면서 상품이에요. 근데 천 끊어다가 솜씨 좋은 사람들은 만들어 입기도 하죠. 그러면 천 끊어다 만들어 입은 그것은 내가 만들어 입었으니까 재화이긴 한데 상품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좀 전에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을 제가 뭐라고 부른다 했어요? 네, 가정주부의 가사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서비스죠. 근데 시장에서 거래가 돼야 안 돼요? 거래가 안 되니까 이건 상품이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일인데 제가 여기서 한 글자 빼볼게요. 한 글자 빼봐요. 이렇게. 요걸 딱 빼는 거지. 그럼 똑같은 일을 가정부가 했네? 가정부의 가사노동은 가사 서비스는 상품이에요, 아니에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상품이란 말은 좋은 말도 아니고 나쁜 말도 아니에요. 그냥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 상품이에요. 그런데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땅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건 상품이 아니야. 그래서 부동산이 상품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물건이다 이런 뜻이에요.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걸 상품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재화나 서비스 중에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걸 상품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24쪽 물리적 개념. 우리 쉬었다가 거기서부터 계속해 갈게요. 쉬었다 하시죠.